조은석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죠.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연기를 또 한 번 요청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소환에도 불응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조사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낮을 거로 보는 듯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던 게 기존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마지막 조치를 특정해 언급한 겁니다. 만일 다음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강제 구인을 위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앞선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것보다 혐의가 확장될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법과 사회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경찰 조사를 문제 삼으며 입시를 거부한 것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변호인들의 수사방해 의혹도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단계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공을 예고한 내란특검.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내일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먼저 이첩받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최상병 특검은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워 토대를 닦은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내일 나란히 현판을 걸고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6가지에 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내용을 이첩받았는데 김 여사를 부르기 전에 일단 기록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소환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 구성을 대부분 마친 최상병 특검팀은 첫날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합니다.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간 지금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이게 저희가 지금 할 도리가 아닌가. 이와 함께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정훈 대령 사건도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검찰 개혁을 이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이 정비되지 않아 어제는 국회로 출근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서울 적선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김민석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놓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개최한 이른바 국민청문회. 현장엔 배추 18포기가 등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주 끝났지만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는 김 후보자 해명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배추 농사, 반도자, 정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장을 찾은 김 후보를 향해 인사청문 자료 제출부터 하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동안. 중요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료를 다 안 보시고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 무슨 고생을 했어요. 자, 수고.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볼모로 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타협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에는 전면전뿐이라는 겁니다.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단체와 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배임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공감하고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등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요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이를 고리로 극적으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왔죠.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고 이번 주에는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한 차례 인하를 전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2025년 미국 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바클레이스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라, 도이체방크 등 5개 회사는 연내 0.25%포인트 인하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는 연내 금리 동결을 각각 예상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폭염 여파로 대형 산불이 이어져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는 프랑스의 에펠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노인.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노인을 구조대가 다급히 안아올려 피신시킵니다. 하늘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에는 역부족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튀르키예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40여 개 마을 5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 프랑스도 산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파리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는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 시간 조정과 함께 공립학교 약 200곳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I got up at 4:30 this morning and painted on the bridge over there. I did a sunrise. You have to kind of find your way. Coming near the water, whether it be La Seine or the canal, is a decent way in finding some shade or a breeze. 무더위가 파리의 상징 에펠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태양열을 받는 면이 팽창해 보통 10cm 정도 미세하게 휘어졌다 돌아오지만 이 정도 무더위라면
20cm까지도 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더위가 힘들었는지 동물원 코끼리도 시원한 물 세례를 반깁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덥고 건조해진 여름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힘겹게 버텨내야 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5월 미국발 관세 폭탄의 여파로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수출. 지난달엔 어땠을까요? 반도체와 자동차에 힘입어서 20일까지 1년 전보다 8% 증가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오늘 오전 9시에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공개됩니다. 오늘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 시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도 참여 등록을 마친 전국 1000여 개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가능한데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과 KT 이용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건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LGU+는 이달 30일부터, 알뜰폰은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벤처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여성기업주간이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국내 300만 명을 넘어선 여성기업인들의 최대 축제이자 법정 행사인데요.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책토론회와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등 전국 19개 지역에서 57가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은 YTN에 기계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면 직접 몸을 넣어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양모 씨가 끼어 숨진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사진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간 양 씨는 돌아가는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있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게 국가수 감정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양 씨가 직접 윤활유를 뿌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고 그럴 때마다 직접 윤활유를 칠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여기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서 이 컨베이어를 닦다 보니까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였구나. 옷 같은 일부가 끼었으면은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럼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안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잘못 움직이거나 하면 되게 그게 조심스러워요. 끌어 들어갈 수도 있고. 경찰도 공장 노동자들로부터 비슷한 진술을 확보했는데 끼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기계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 소음까지 더해지며 동료들이 양 씨에게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아채기까지 2분 넘게 걸린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작업자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도움을 요청을 해도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들리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업체 측이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큰 환경에서 일한 걸 알면서도 방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PC 측은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간 현장 감식된 사고로 설비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작업자들의 증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주류 운반 화물차와 현금 수송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충격으로 차에 실려있던 술병과 현금 등이 쏟아지면서 일대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25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운전석과 화물칸이 분리됐고 그 옆으로는 깨진 술병과 상자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광주광역시 수안동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독립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힌 건 어젯밤 8시 4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에 실려있던 술병과 현금 다발이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류 운반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현금 수송 차량에 옆면을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사이로 시꺼먼 연기 기둥이 솟구칩니다. 또 거센 불길은 지붕을 삼킬 듯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양상동에 있는 냉동식품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창고 한 동을 모두 태우고 바로 옆 창고까지 옮겨 붙었다가 2시간 40분 만에야 꺼졌습니다. 당시 창고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염전에서도 불이 났지만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물 운반대와 소금 50kg 등만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법관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안건이 부결된 건데요.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2배가량 많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소집된 전국 법관대표회의 결과는 주요 안건 5개 모두 부결이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와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사법부 신뢰 회복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낼지 2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 심리와 선고를 서두른 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겁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법원을 향한 특검 요구 등이 재판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견 등이 모여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차 정부가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도 법관 90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부 신뢰를 입장문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크게 3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장 발표 자체를 반대하는 법관들은 의결 내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반이 넘는 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결돼 향후 재판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논의 결과는 오는 12월 정기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하수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중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도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자, 내란 특검이 요청한 2차 소환 이래 윤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일정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벌써 두 번째인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28일에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를 그러니까 늦게까지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방어권 행사에 준비에 조금 지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3일에는 내란 재판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정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다음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연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 원래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5일 이후로 재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측되는 어떤 수사에 임하는 전략상의 속내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사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다 끝나기는 어려울 상황이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어떤 전략적인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이렇게 편의나 사정에 따라서 뭐 조사 일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좀 흔히 있는 일입니까? 사실 보통 수사 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수사관이 언제 가능하다 조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사자 또는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되는 날짜, 되는 시간을 몇 개를 특정을 하고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조율이 되지 않는다거나 어느 한쪽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 일정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런 경우에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라는 그런 인식을 줘서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까지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겁나죠.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일정에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가 너무 반복되고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1차 소환, 2차 소환 이렇게 갈 때 중간에 있는 시간적인 간격이 며칠이나 됩니까? 지금 한 2, 3일 만에 하는 건 너무 급박하다는 건데 그렇게 급박한 거 맞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아주 촉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사 일정이나 수사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속성 있는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에는 첫날 15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시간 정도밖에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보통 수사를 진행할 때는 일단 앉아서 피의자 얘기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을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지금 5시간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듣는 정도에서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다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28일에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했을 때 준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촉박한 시간이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지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 언제 정도 이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출석 연기 재요청을 했을 때 특검 측에서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수단까지 강구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에 불응해서 그러니까 비협조적이기는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갈 텐데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상 실무적으로는 한 2번 정도는 연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연기를 하거나 지연을 시킨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에서도 일단 나와라. 그렇지만
하지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 불응이 되는 것이고 4일이나 5일쯤 한 번 더 소환 통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때 4일이나 5일에 나오지 않으면 첫 번째 불응과 두 번째 불응이 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명분을 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를 할지 아니면은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특검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단계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쪽입니까?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사실상 강제 구인이니까요. 수사기관에서 예. 강제 구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 구속영장의 청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일이나 5일에 다시 한번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명분이 쌓인다는 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알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특검 측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은 다음 조사 때도 조사자로 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걸 두고도 지난 조사 때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경찰이 하냐 이렇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또 다른 충돌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찰이 조사한 게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특검에서 경찰관이 특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찰이든 검사이든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다고 그쪽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김성훈 차장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관여한 인물은 피고발인 신분인데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수사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불공정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피 신청을 통한 불복이 아니라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이례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수사관으로 경찰이 나온다고 하면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시간 끌기를 또 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팀에서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수사 지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카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에 조사를 하고 나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조사를 해놓고 명백한 증거 능력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특검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은석 특검팀이 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을 했을까요? 사실 비상계엄의 요건 중에는 이 국무회의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으로는 이 국무회의를 록을 작성하는 주체가 평소에는 이제 행안부 간사가 작성을 하는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강의구 전 비서관이 전 실장이 작성을 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초안부터 작성을 했는데 회의 진행 시간까지도 40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의혹은 선포문을 작성을 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작성됐던 국무회의 회의록도 사후에 수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포문 폐기에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형식상 요건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폐기하자라고 얘기해서 폐기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노리는 것은 해당 국무회의가 실제로 적법적 절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것도 보겠지만 그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아마 물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국무위원 중에 피의자로 전환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조 또는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법한 어떤 국무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묵살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특검의 수사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류가 읽히긴 하는데요. 또 하나 확대되는 부분이 외환 혐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매국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죄인데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혐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밝혀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혐의 적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일단은 어떤 절차가 더 있을 걸로 보십니까? 군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지만 사실 외환 혐의,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환죄는 총 8가지의 구체적인 죄명이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이번 사건에 적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죄명은 일반 이적죄와 외환 유치죄 같은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적국과 통모해서 들어오게 해서 전쟁을 개시를 하거나 아니면 군사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에는 이 요건을 만족하는 입증 자료가 군에 남아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군사상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굉장히 큰 죄이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 내부의 어떤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조은석 특검이 이 외환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을 통해서 처음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 수첩 내용에 NLL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면은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불러서 수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국가 기밀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 법한 사실상의 지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증거 수집이나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방부의 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또 여기에 다시 불려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거의 유사한 진술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군 관계자들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한 배를 탄 피의자처럼 그렇게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안가에서 계속 회동을 할 때도 김용현 전 장관이 최측근으로서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떤 북한과의 통모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 했다기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모의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은 소환해서 조사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외환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외환죄라는 것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요. 적국이라는 그 요건 자체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적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상.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엔에서는 국가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국이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 적용도 쉽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수사할 때 핵심 피해자는 보통 마지막에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검이 이렇게 윤 전 대통령부터 좀 강도 높게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이 다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수사는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먼저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있는데 가장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고강도 수사를 통해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먼저 진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급 군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바로 이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고 효율적인 수사의 길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이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역시 관심이 되는 거는 직접 소환일 것 같아요. 언제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바로 소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금 보고 있는 혐의가 한 16개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2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그리고 명태균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이 2가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거나 뭐 건진버섯 전성배에 대한 수사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전에 수사했던 내용이 있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목표에 두고 수사를 한 이력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을 정도로 쌓여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뒤에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게 팀을 나누어서 아마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부분은 먼저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그젯밤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 가운데 2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살았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발도 없이 달려가는 남성이 보이고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나타납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피해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저녁 8시 반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0대와 30대 남성이 어깨와 발목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 분이 편의점에 나오시는데 이제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어요. 그 피가 흘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피해자들은 집에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었더니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물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편의점까지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 용의자는 건물 옥상에 있다가 경찰이 올라오자 투신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이사를 왔다며 용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용의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범행 경위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예술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전북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폰트화를 주제로 서예와 회화가 결합한 실험적인 작업들이 소개돼 눈길을 끕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12개의 사각형이 한글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먹으로 쓰이는 전통 서예와 달리 원색 색지 위에 휘날린 붓질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글이 숨쉬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서예가와 화가 8명이 함께 모여 한글의 조형성과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보통은 문자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형상을 통한 조형미를 찾아냄으로써 올해 1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글 서예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자가 아닌 한글이 서예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글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념도 할 겸 또 앞으로도 한글이라는 어떤 이런 것이 K의 어떤 컬처로서 세계에 좀 알리는 어떤 그런 시발점. 단순하고 익숙해서 오히려 예술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한글. 작가들은 글자 하나하나의 점과 획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조형미는 물론 글자의 읽는 맛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이번 전시. 오는 7월 13일까지 전주 현대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한글을 매개로 한 예술적 실험의 현장. 서예와 회화가 함께한 이 실험은 한 공간에 녹아들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정말 너무 더워요. 이제 밤낮 가리지 않고 더운데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7월이 되니 한여름 더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4도고요. 따라서 이틀째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덥고 습한 열기는 낮 동안 더 뜨겁게 달궈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데 더위 속에 비 소식도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면 좋겠지만 습도만 잔뜩 끌어올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곳곳에 폭염 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밤 사이 강릉은 초열대야 수준을 보였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4도, 포항 28.3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남은 한 주도 장맛비 대신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여름철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의 첫날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